안녕하세요. 제가 분명 발자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또 다시 하게 됐고요. 오늘은 특별 세션 두 번째인데 저번에 이제 회장님께서 3주차, 2주차라고 해놨길래 저도 3주차라고 적어놨습니다. 저는 오늘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저번 저번 학기에 계셨던 분들은 몇 번은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은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무섭고 폭력적인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볼 테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회장님도 안 계시니까 이게 제가 저번에 특별 세션 어렵다고 회장님한테 좀 디스한 인스를 했었는데 좀 자유로울 것 같고 목차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약간 빌드업식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좀 쌓아가는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EM 알고리즘이 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실제 캐글에서 데이터셋을 하나 찾아가지고 적용을 시켜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만든 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간 쌓아가는 맛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거 먼저 보지 마시고 뭐 이미 보셨으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고 한 요때쯤 쉬고 이어서 할 것 같습니다. 먼저 EM 알고리즘이 뭔지 그 정의를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들고 왔는데요. 뭔지 알아야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통계학에서 EM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통계 모델의 잠시만요. 이 통계 모델의 모수에 대한 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e라는 거를 찾는 그런 반복적인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이제 통계 모델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관측되지 않은 잠재 변수가 있는 통계 모델의 모수에 대한 maximum likelihood estimate를 찾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두 가지는 알아야 이 EM 알고리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글로 적어놨죠. 잠재 변수에 의존하는 통계 모델의 모수에 대한 MLE를 찾는 방법이 EM 알고리즘인데 첫 번째로는 MLE가 뭔지, 왜 쓰는지,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잠재 변수에 의존하는 통계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 보편적으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잠재 변수에 의존하는 통계 모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왜 EM 알고리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하고 maximum likelihood estimate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요. 이제 뭐 숫자 막 이렇게 많고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이제 별건 아니고 그냥 모평균을 추정해야 되는 상황을 한번 그냥 이렇게 좀 난잡스럽게 나타내 본 건데요. 저희가 모집단의 분포를 알고 싶으면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수 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모집단에서 샘플을 뽑고 그 샘플 가지고 모집단의 분포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100개의 샘플을 한번 뽑았습니다. 이제 모집단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100개의 샘플을 뽑아서 이 샘플을 만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샘플을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토그램을 보고 나서 보니까 모집단이 표준 편차가 1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것 같아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요, 요 친구가 지금 모집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편차가 1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기분포가 모집단이라는 가정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평균만, 모평균만 추정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모집단에 대한 어떤 뭐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가설 검증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평균을 추정해야 된다라는 상황이고 여기 이제 써놓은 거는 그 상황을 좀 수식으로 써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 물결에 제가 IID를 다 안 썼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못 썼는데 다 이제 웬만하면 II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요 각 X1부터 X100까지가 다 샘플인데요. 요 모집단, 요 같은 모집단에서 독립적으로 샘플된 샘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부터 100까지의 총 100개의 샘플이 있을 때 이제 무평균을 어떻게 추정할 거냐는 거죠. 저희가 통계학 입문이나 통계 방법론을 수강을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 모평균을 표본 평균으로 추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결국에 요 표본들의 값을 다 더해서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인데 어떻게 보면은 표본들의 함수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들의 어떤 함수로 이제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건데 왜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을 추정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표본 평균이 좋은 성질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 이제 모평균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모평균으로 확률수를 만든다던가 이런 성질들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기저에 있는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되게 강력한 이유로 이 표본 평균이라는 이 식이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최대화하더라 그런 이유로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을 추정하더라 라는 그런 뭐 규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라이클리후드가 뭔데 이게 뭐 이걸 최대화한다고 하고 그걸로 추정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라이클리후드가 뭔지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도 이제 IIT입니다. 이제 X1부터 XN까지의 표본이 이제 똑같은 PDF에서 샘플된 샘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 독립이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 샘플들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이런 식으로 구축할 수 있거든요. 분포가 다 똑같으니까 그냥 F 분포를 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그냥 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식을 저희가 세타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저희가 라이클리우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희 방금 앞에서 봤던 요 예시로 한번 들어볼 건데요. 보시면은 1부터 n까지의 그러니까 n 크기가 n인 샘플을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들로 라이클리우드를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 정규분포 요 뮤, 1은 PDF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정규분포 PDF가. 그래서 그 PDF를 요 xi, i라는 인덱스를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n개를 곱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 식을 요 x에 대한 식이 아닌 뮤에 대한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걸로 이제 라이클리우드 구축이 끝났고요. 요 파이라는 요 곱을 이렇게 풀어 써주면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더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라이클리우드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샘플들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관심 있는 모수인 세타에 대해서 저희 예시의 경우에는 요 뮤에 대해서 생각한 식이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뮤에 대한 식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뮤축이라고 할 때 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샘플 값을 이제 n개를 다 뽑아서 값들을 다 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표본의 크기도 알고 이 샘플 값도 알잖아요. 그래서 다 대입을 해보면 결국에 뮤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기는데 그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요 지점 있죠. 요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되는 지점. 그 지점에 있는 값을 뮤햇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저희가 무평균 추정할 때 여기 보시면은 요 표본 평균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잘 정리해서 계산을 해보면 뮤가 x 바일 때 x1부터 xn까지 다 더하고 n으로 나눈 그 값에서 최대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이게 라이클리후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왜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할까? 왜 그 함수로 이제 x1부터 xn까지의 함수인데 왜 그 함수로 우리가 관심 있는 모수를 추정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그 이론적 배경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뭐 다양한 좋은 성질들이 있지만 그 모티베이션을 드리기 위해서 이론적 배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타 제로가 참 모수라고 할 때 그리고 요러요러한 가정이 성립한다고 할 때 이건 이제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요 수식을 보시면 이게 세타 제로가 참 모수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likelihood 요 세타 제로에서의 likelihood 값이고 요 식은 세타 제로가 아닌 어떤 세타에서의 likelihood 값인데요. 참 모수가 세타 제로일 때 likelihood는 세타 제로에서 최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어떤 세타가 들어가도 세타 제로보다 값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참 모수에서 이 likelihood가 최대화가 된다는 건데 언제 최대화가 되냐면 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확률로 최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한글로 편하게 적어놨는데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likelihood는 참모수값 세타에서 최대화된다 라는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그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샘플을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뽑았다고 했을 때 x1과 이제 x2를 뽑았다고 했을 때 그 샘플 가지고 저희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만들어서 그걸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예시라고 한다면 뮤에 대한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이걸 이제 likelihood라고 했을 때 이 likelihood가 최대화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이 위에서 제가 x바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는데 한번 x바라고 해보겠습니다. x1 더하기 x2 나누기 2. 그런데 그 likelihood가 최대화되는 지점이 항상 참 모수값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표본 두 개를 뽑아서 평균을 냈는데 그게 모평균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찐 참 모수는 참 모수 세타 제로, 뮤 제로는 여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표본을 늘려가면 두 개만 뽑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30개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그 30개 가지고 라이클리우드를 그려봤을 때 여기 이제 최대화 되는 지점은 x 바겠지만 표본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참 모수도 이 최대화되는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라이클리우드가 표본의 크기가 적당히 크다면 저희가 관심 있는 참 모수 값을 라이클리우드가 최대화하는 라이클리우드를 최대화하는 그 값으로 추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괜찮으신가요? 아무튼 그래서 직접 그려봤습니다. 이건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는 그냥 앞에 있는 걸 가져온 거고요. 되는 걸 가져온 거고 제가 옆에 R 코드로 라이클리우드를 그리는 코드를 작성해서 이제 각각 2개, 10개, 100개의 표본을 뽑았을 때 라이클리우드를 그렸는데요. 그냥 라이클리우드 말고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그렸거든요. 근데 어차피 로그를 씌워도 최대화되는 지점은 같기 때문에 네, 이제 라이클리우드를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n이 2일 때예요. n이 2라는 건 제가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을 2개 뽑았다는 뜻이고 그 표본 2개의 값을 기반으로 이렇게 라이클리우드를 구축해서 대입해서 뮤축에 대한 요 로그 라이클리우드 커브를 그린 건데요. 그 라이클리우드는 요 빨간색 지점에서 최대화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하고 그 최대화된 지점은 뭐 저희가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첫 번째 표본과 두 번째 표본의 평균인 값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니까 실제로 그 값에서 최대화가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요 히스토그램을 보여드렸었는데 여러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0 평균이 사실 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0입니다. 참모수가 0인데 지금 표본 두 개를 뽑았을 때는 이 라이클리후드가 0에서 최대화되는 느낌은 아니죠. 표본 평균에서는 확실히 최대화가 되는데 0이랑은 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를 늘려볼게요. 그래서 표본을 10개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 지점은 아까와 같이 이 x1부터 x10까지를 더해서 10으로 나눈 그 값이 될 것이고 이 트루 뮤인 0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확실히 전보다는 좀 가까워진 느낌이 들죠. 그리고 n을 100으로 늘리면 거의 이제 보라색으로 보일 정도로 두 선이 겹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샘플을 이제 두 개를 뽑았는데 둘 다 이제 0과 엄청 가깝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여기서 랜덤 샘플링을 한 거니까 이 0에 굉장히 가까운 두 개가 나와서 그 두 개의 평균이 뭐 거의 0에 가까워서 얘도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개인 경우에는 랜덤 샘플링을 여러 번 하다 보면 0에서 저 MLE가 엄청 멀어지는 순간들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가깝게 두 번 뽑혔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 되게 약간 일관되지 못한 현상을 보이는데 이렇게 n을 크게 키워주고 나면 요 MLE와 요 트루 뮤 사이의 차가 거의 이제 같다고 봐도 될 정도로 없다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은 한번 해보시면 뭔가 더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참 모수 값에서 라이클리후드가 최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적으로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MLE를 뮤에 대한 아니면 세타에 대한 에스티메이터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그 MLE의 좋은 점은 MLE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인데요. 걔의 좋은 점은 요 직관적으로 그럴듯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예제들을 통해서 한번 MLE를 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그럴듯해요. 모평균을 표본 평균으로 추정한다는 것부터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사용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MLE의 정의를 가져왔는데 저희가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있을 때 걔를 최대화하는 아규먼트를 이 세타에 대한 MLE라고 하고 그걸로 세타를 추정하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라이클리후드를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라이클리후드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클리후드 자체는 이제 확률 분포의 곱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분했을 때 굉장히 좀 지저분해지는데 이제 로그를 씌우면 이제 최대가 되는 지점도 변하지 않으면서 미분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보통 로그를 씌우고 저희가 관심 있는 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는 0으로 주고 세타 햇을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참고에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예시를 넣었는데 라이클리후드까지는 저희가 같이 했죠. 거기에다가 로그를 씌우면 그 밑에 식처럼 바뀌고 그리고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뮤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는 0으로 두고 뮤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x바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EM 알고리즘의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지금 클리어했습니다. 이 MLE 뭐 이제 수리통계학 2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궁금하시면은 이제 재민님께서 오늘 안 오셨는데 스터디를 진행하시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한 가지를 얘기할 차례인데 그게 이제 잠재 변수에 의존하는 통계 모델이 이제 어떤 건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제 EM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는 이제 X를 뭐 100개를 샘플링해서 히스토그램 그렸을 때 뭐 이렇게 뭐 정교분포 모양이 나왔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Y라는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뽑아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두 곳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이런 분포도 사실은 이제 접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험을 봤는데 이제 아예 던진 친구들 하고 좀 약간 열심히 하는 다수 이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달이 두 개가 있는 그런 분포가 형성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분포를 그냥 딱 봤을 때는 얘도 어떤 정규분포 모양을 띠고 얘도 어떤 정규분포 모양을 띠니까 어 이거랑 똑같은 모양은 아니더라도 어떤 두 개의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두 개의 정규분포가 뭔가 적절한 비율로 섞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모집단의 분포가 믹스처 모델을 따른다. 두 정규 분포가 섞여 있는 그런 모델을 따른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의 PDF를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이 N이라고 쓴 부분은 정규 분포의 PDF를 그냥 간략하게 저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루트 2파이 뭐 시그마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규 분포 PDF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저희 데이터가 Y라고 했으니까 Y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요 기분 요 모수들이 적혀 있죠. 이게 뭐 조건부 분포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수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다.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수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때 평균이 뮤고 뮤1이고 분산이 시그마 1 제곱인 첫 번째 분포와 평균이 뮤2이고 분산이 시그마 2 제곱인 두 번째 분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분포가 각각 첫 번째 분포는 파이만큼 하고 두 번째 분포는 1-파이만큼 가중치가 더 곱해져서 더해진 형태다 하고 이걸 이제 y에 대해서 적분을 했을 때 또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요거 적분하면 1 되고 요거 적분하면 1 되니까 전개를 했을 때 1이 돼서 확률 분포의 조건도 만족한다 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믹스처 모델을 가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은 여기 맨 처음 데이터 값으로 7.47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7.47. 이 믹스처 모델 하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야 잠재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7.47이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었을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때 저희가 Z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변수는 저희가 요런 히스토그램을 가지는 모형에 있어서는 두 개의 정규분포가 섞였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Z라는 확률 변수를 새로 도입해서 얘한테 이제 뭘 하게 할 거냐면 첫 번째 분포에서 나왔는지 두 번째 분포에서 나왔는지 결정하는 역할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파이라는 확률이 요 파이라는 값은 둘이 섞인 비율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파이라는 확률을 모수로 가지는 베르누이 분포에서 z 값을 샘플링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z를 뽑았는데 1이 나왔다 라고 하면 파이의 확률로 1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 나왔으면 너는 분포 1에서 나온 애야. 그러니까 y 값을 분포 1에서 뽑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z 값을 샘플링 했는데 0이 나왔다. 그러면 0이 나온 거는 1-파이의 확률로 0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두 번째 분포에서 나온 거야. 라고 해서 y 값을 두 번째 분포에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7이라는 값은 일단은 z라는 우리가 모르는 이건 이제 y1이잖아요. y1인데 이제 z1이 있었겠죠? 얘는 저희가 모르지만 만약에 z1이 1이었다면 둘 중에서 파이의 확률로 이 친구가 선택이 된 거고 이 친구에서 샘플링이 된 친구겠죠. 그리고 만약에 z1이 0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선택이 된 거고 이 친구 분포 하에서 샘플링된 친구다. 이 7.47이라는 애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을 2번 보시면 뭐 1이라면 이 첫 번째 분포에서
0이라면 두 번째 분포에서 yi를 샘플링한다 라는 게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요 z와 z는 1과 z는 0, 요 z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부 분포가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뮤1, 뭐 뮤2, 시그마1 제곱, 시그마2 제곱은 그냥 이렇게 모수가 설정되어 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믹스처 모델을 한번 그려본 건데요. 보시면은 빨간색 분포가 있고 초록색 분포가 있죠. 빨간색 분포는 평균이 3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 초록색 분포는 평균이 7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이를 옆에 3분의 1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보시면은 이 빨간색 분포 3분의 1만큼 가중을 주고 초록색 분포에 1-파이인 3분의 2만큼 가중을 줘서 섞은 분포가 이 파란색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믹스처 모델이 뭔지 느낌이 오셨을 것 같고, 이렇게 여러 정규 분포를 섞은 믹스처 모델을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합니다. GM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보시면 저희가 위에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를 찍어보고 그게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다, 모델에서 나온 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이 아까 7.47이라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가 1번 분포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2번 분포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y라는 값밖에 모르죠. 7.47이라는 값밖에. 그래서 이 z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각 데이터가 어느 분포에서 나왔는지 확신할 수는 없고, 7.47이라는 값이 뭐 이 분포에서 나올 이제 확률이 더 높은 건 맞지만 이 분포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변수를 잠재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나 히든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고요. 이 잠재 변수의 존재 때문에 이 MLE를 간단하게 찾을 수 없게 되어서 EM 알고리즘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아무튼 뒤에서 알아보고 저희가 EM 알고리즘의 필요성을 위해서 빌드업해야 되는 두 가지를 이제 알아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MLE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잖아요. 라이클리후드를 구축해서 거기다 로그를 씌워서 관심 있는 모수로 미분을 하고 는 0이 되는 지점을 에스티메이터로 사용하자라는 그런 이제 전략을 세운 건데,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를 구성을 해봤는데 저희가 확률 변수가 지금 y랑 z가 있죠. y랑 z가 있는데요. z는 저희가 관측하지 못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클리후드를 구축할 때 p, y, z, 세타 이 PDF로 구축하지 않고 저희가 관측한 데이터인 y라는 확률 변수만을 가지고 라이클리후드를 구축해서 이걸 최대화하는 세타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 세타라는 건 여기도 적어놨다시피 얘들의 묶음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 구축을 해보면 여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꼴이 있죠. 그리고 나서 요 위에 적혀있는 요 위에 적혀있는 확률 분포식을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한 겁니다. i라는 인덱스만 붙여서.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거기다 로그를 씌웁니다. 그러면 로그 씌운 값에 이제 합으로 바뀌겠죠? 이 값에 로그를 씌운 값에 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못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0 드는 지점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뮤1으로 미분을 해봤는데 정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지점 해서 뮤1은 뭐? 라는 식으로 딱 내고 싶은데 이제 여기도 반드시 뮤1이 들어가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뮤1에 대해서 깔끔하게 이 아날리틱 폼, 클로스드 폼으로 정리할 수 없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럼 이거를 요 식을 최대화하고 싶은데, 최대화하는 세타를 찾고 싶은데 그걸 저희가 이렇게 미분 간단하게 해서 이제 찾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방법이 EM 알고리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complete log likelihoo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위에서는 Z라는 건 어차피 우리가 관측을 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걸 넣어서 MLE를 만들어도 사실은 MLE를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MLE에 Z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 값을 모르니까 계산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observed log likelihood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목표를 가지게 된 건데 만약에 우리가 Z라는 변수에 대한 값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complete likelihood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complete likelihood라고 하는 건 결국에 P, Y, Z, 세타 이거를 이제 PDF로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likelihood를 구축을 해봤을 때 이제 첫 번째 줄 이 식처럼 구축이 되는데요.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이 밑에가 observed log likelihood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PDF만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안에 observed likelihood 안에 들어있는 식은 P 이제 Y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식을 이제 Z에 대해서 적분을 했을 때 밑에 식이 되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 지금 Z는 0이랑 1의 값만 가지죠. 그래서 Z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는 건 Z가 0일 때의 값과 Z가 1일 때의 값을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Z에 0을 대입해주면 요 이게 인디케이터인데 인디케이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안에 있는 게 참이면 1, 안에 있는 게 죄송합니다. 거짓이면 0 이런 값을 내뱉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Z라는 값이 0의 값을 가지면 요 앞에 텀은 사라지고 요 텀만 남겠죠. 그리고 Z 값이 1이면 요 텀은 사라지고 요 텀만 남겠죠. 요 텀만 남겠죠. 그래서 Z 대에서 적분했을 때 요 BDF는 식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omplete likelihood는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는데 거기에다 로그를 씌우면 complete log likelihood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 식은 사실 모수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딱 클로즈드 폼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뮤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이제 뮤1은 뭐, 이제 뮤2는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정리된 식에 요 인디케이터 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zi가 1인지 0인지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이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데 왜 얘기를 했냐라고 한다면 후에 EM 알고리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EM 알고리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그려서 못 그릴 수 있습니다. 목표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구하기라고 저희가 같이 세웠죠. MLE를 구해야 되니까. MLE는 좋으니까. 그래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이렇게 얘가 로그 L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MLE를 구한다는 건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최대화되는 지점 이 지점을 만족하는 제 세타 뭐 스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세타 스타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반복적인 방법을 사용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전략 이렇게 뭐 1번부터 5번까지 붙여놨는데 전략 1번을 보시면 세타의 초기값 세타 제로를 설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타가 어디서 최대화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이런 지점에서 세타 제로를 초기값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세타 제로에서는 로그 저 세타 제로를 값을 가지는 로어 바운드를 계산한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요 세타 제로의 값에서 요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요 잠시만요. 세타 제로의 값을 가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요 제일 꼭대기 지점에 접근을 할 거냐면 요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이제 로어 바운드를 만들 건데요. 그 로어 바운드를 점점 업데이트해서 저 밑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로어 바운드를 구축을 할 거냐면 로어 바운드 종류가 많겠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다 있죠. 빨간 선에 대한 하한이 되는데요. 로어 바운드 중에서 어떤 로어 바운드를 구축할 거냐면 현재 세타 값인 세타 제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빨간색과 가장 타이트한 현재 세타 값에서는 이 빨간색과 가장 타이트한 로어 바운드를 구축할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 로어 바운드를 최대화하는 다음 세타 값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최대화 된다고 했을 때 이 값을 이제 세타 1 다음 값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타 1에서는 또 저 값을 가지는 로어 바운드를 계산한다. 그럼 세타 1에서의 요 값이 또 있겠죠? 그 값을 만족시키는 어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약간 좀 그림적 허용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로어 바운드를 저희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로어 바운드를 만족하는 로어 바운드를 최대화하는 그 다음 세타를 구해서 그 세타를 세타 2라고 해서 그 다음 또 값을 대입해서 그 값에서 로어 바운드 계산하고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그 다음 세타 이렇게 해서 점점 로어 바운드를 업데이트 해가면서 최대 지점에 도달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MLE를 찾아내겠다. 세타 값이 수렴할 때까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인데요. 저희가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부터 수식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사과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로어 바운드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초장에 로어 바운드를 너가 구축을 했는데 어떻게 만들 거야 그걸? 을 처음에 해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세타 제로로 고정이 됐을 때 가장 타이트한 로어 바운드를 어떻게 만들 거야? 라는 게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타이트한 로어 바운드를 만들었을 때 그 다음으로 그 로어 바운드를 최대화하는 세타 값을 어떻게 구할 거야? 라는 게 세 번째. 그렇게 세 가지 단계를 계속 이제 세 가지 단계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 두 단계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최대 지점을 찾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로어 바운드를 어떻게 알아낼 것인지가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원래는 여기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라이클리후드는 지금 PDF가 곱해져 있는 좀 복잡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관측값이 하나만 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싱글 옵저베이션에 대한 이제 로그 값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이제 n개의 옵저베이션이 있을 때로 확장을 가볍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목표는 로그 py 세타를 최대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전략이 저희가 일단 그 로그 p 값의 하한을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요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요 PDF, 요 Y와 Z의 조인트 PDF를 Z에 대해서 Z는 이제 0이나 1의 값을 가진다고 저희가 했으니까 Z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하면 이제 PY 세타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는 건 이건 간단하죠. QZ라는 어떤 식을 곱하고 나눠준 겁니다. 괜찮죠? 하고 이 QZ는 어떤 Z에 대한 확률 분포예요. 그래서 이 QZ를 Z에 대해서 서메이션하면 1이 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요 로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요 안에 있는 식을 생각해 봤을 때 요 QZ를 확률 분포로 하는 이 친구의 기대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얘를 확률 분포로 하는 얘의 기대값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요 Q라는 걸 확률 분포로 가지는 요 친구의 기대값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여기 이게 로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여기 로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게 젠슨스 이니퀄리티라는 부등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수리통계학 1에서 아마 배우실 텐데 원래 이제 f가 컨벡스한 경우로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로그라는 함수가 이 오목 함수이기 때문에 오목 함수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가 오목 함수면 그리고 x가 어떤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fx의 기대값은 x의 기대값을 f에 넣은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있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호구에 보면 이제 테일러 전개 뭐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있던데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등식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이 식을 지금 요거를 옆에 있는 x에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expectation 있고 여기 로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에 얘를 넣은 값의 expectation보다 이쪽이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등식이 성립되는 것이고 expectation의 로그 이 친구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젠슨스 이니퀄리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로어 바운드를 만든 거예요. 요 로그 p y 세타에 대한 로어 바운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또 이렇게 풀어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대값이니까 q를 확률 분포로 사용한 이 친구의 기대값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풀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쪽에 있는 텀 있죠. 이쪽에 있는 요 로어 바운드 텀을 이제 엘보라고 부른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요 로어 바운드를 엘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엘보라는 거는 로그 라이클리후드 여기서는 싱글 옵저베이션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하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그림으로 이제 돌아와 보면 얘가 엘보인 거예요. 엘보. 근데 엘보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첫 번째는 가장 타이트한 엘보를 만들고 두 번째는 그 타이트한 엘보에서 그 엘보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구하고의 목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보에서 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요 Q와 요 세타라는 요소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세타가 고정됐을 때 Q를 업데이트해서 가장 타이트한 로어 바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Q를 계산하고 나서는 이제 이 엘보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계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타가 고정됐을 때 가장 타이트한 로어 바운드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요 위에 두 줄은 그냥 가져온 겁니다. 없는 식이에요. 그래서 요 식만 참고해 보시면 저희가 어떤 세타가 세타 t라고 고정이 됐을 때 가장 타이트한 로어 바운드를 만들려면 등호가 성립을 해야겠죠. 그 세타에서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이 등호가 성립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요 안에 있는 요 QZ분의 PYZ 세타 이 친구가 어떤 상수 C라면 근데 상수 C가 요 Z에 대해서 상수 C라면 예를 들어서 얘가 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는 상수니까 expectation 씌워도 C일 거고 그럼 로그 C의 값을 가지겠죠. 그리고 여기가 C라면 로그 C의 값을 가지고 로그 C의 값은 상수니까 그냥 나와서 로그 C의 값으로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떤 상수 C의 값을 가진다면 등호가 만족하더라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C다 라고 놓고 식을 전개를 해볼 건데요. 이제 요 두 친구 이제 위치를 바꾼 다음에 요 QZ라는 친구가 요 친구에 비례한다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상수배니까 C분의 1배 곱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요 QZ라는 건 저희가 Z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서메이션 했을 때 1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확률 분포니까 그렇게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요식 전체를 이제 적분하면은 Z에 대해서 요 위에만 적분해서 이제 소거되면서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QZ를 찾을 수 있고 요 밑에 부분 생각해 보시면 Z에 대해서 적분됐으니까 Y만 남겠죠. 그 다음에
그걸 계산해 주시면 이제 조건부 분포의 정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QZ는 이런 식으로 정의될 때 이 엘보가 가장 현재 세타 값에서 타이트하게 정해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이제 뭐 놓치셨으면 이제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세타 값에 있어서 가장 타이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QZ라는 놈을 Z 기분 Y라는 조건 분포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이제 얻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다음 페이지에 적어놨는데, 현재 세타 값인 세타 T에 대해서 요 QZ를 요 분포로 해서 계산을 하면, 잠시만요. 계산을 하면 고정된 세타 T에 대해서 가장 타이트한 로어 바운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Q와 세타를 업데이트해서 점점 이제 로어 바운드 이제 엘보를 높여가려고 했는데 Q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 분포를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세타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QZ를 저희가 지금 앞에 있는 식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은 거거든요. 괜찮으시죠? 하고 QZ를 요 조건분포 세타 T에서의 조건분포 값으로 결정을 해야 가장 타이트한 로어 바운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대입을 합니다. 그 값을 대입을 하고 나서 그러면 요게 이제 업데이트된 엘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엘보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세타가 어디에만 있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여기 지금 세타가 있죠. 그래서 요 식을 최대화하는 세타를 저희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로그식을 다시 분해를 해보면 이제 뺄셈으로 바뀌겠죠? 이 식을 분해를 하면 뺄셈으로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 분포를 이제 분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텀으로 쪼개지겠죠? 그리고 앞에 텀은 아까 했던 트릭이랑 비슷한데, 이 친구를 확률 분포로 하는 이 친구의 기대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 텀은 이 친구를 확률 분포로 하는 이 친구의 기대값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을 정리한 게 정확히 이 표현이고요. 그래서 봤을 때, 아, 요렇게 적힐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세타 텀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상수라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텀만 최대화하는 세타를 구한다면 저희가 딱 타이트하게 만든 이제 엘보에 있어서 그 다음 그 엘보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앞에 요 익스펙테이션을 최대화하는 세타를 구하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싱글 옵저베이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로그 라이클리우드 이제 n개의 옵저베이션으로 확장을 하면 됩니다. 식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볼드체로 적은 거예요. 볼드체로 적었기 때문에 식이 다 똑같고 이 부분만 남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지금 요 y와 z가 다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살펴봤던 저희가 지금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는 요 observed likelihood의 최대 지점을 찾고 싶은 건데, 이제 봤더니 그 과정 속에서 이건 이제 observed가 아니라 complete죠. 앞에서 살펴봤던 이 complete likelihood, z값을 안다고 했을 때 구축할 수 있는 complete likelihood의 형태가 되잖아요. y와 z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으로 맥시마이즈하는 세타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 complete log likelihood의 expectation을 최대화하는 세타를 구하면 되는구나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세타를 구하는 과정이. 하고 이제 complete log likelihood는 이제 여기 밑에 앞에 썼던 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수식이 너무 많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위에 앞 페이지랑 중복되는 부분이고요. 이 complete log likelihood의 expectation을 최대화하는 세타를 구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expectation을 씌워보면 지금 요게 z에 대한 분포니까 요 z가 들어간 인디케이터 부분에만 expectation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다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z의 입장에서는 다 상수 취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인디케이터에 expectation을 씌우면 확률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은 여기서 기대값 구하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값과 그 값을 가질 확률들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첫 번째로 0을 가질 수 있겠죠. 만약에 zi가 이제 0이라면 하고 확률은 p zi는 0 given y 세타 t i 세타 t 더하기 만약에 zi라는 값이 1의 값을 가졌으면 이 인디케이터 값이 1이 될 거고 안에가 참이 되니까 하고 그 확률이 p zi는 1 given yi 세타 t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앞에 부분은 사라져서 요 확률값만 남는다고 볼 수 있겠죠. 괜찮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컴플리트 로그 라이클리드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모수가 지금 5개가 있었죠. 뮤1, 뮤2, 시그마1 제곱, 시그마2 제곱 하고 파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각 모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값을 계산을 하면 그 값에서 최대화 된다고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앞에서 계산한 이 확률 있죠? 이 확률을 각각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 뭐냐면 이 확률은 yi, 그러니까 i번째의 데이터 값 그리고 t 시점에서의 세타 값이 주어졌을 때 이 i번째 데이터가 1번 분포에서 나왔을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고 이 두 번째는 i번째 데이터 값, 예를 들어서 뭐 7.47 이런 값, 그리고 현재 세타틱 값이 주어졌을 때 그 i번째 데이터가 두 번째 분포에서 나왔을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바꿔서 식을 정리해 봤는데요. 뮤1이라는 식은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됐냐면 원래 뮤1이라는 건 뭐죠? 이렇게 분포가 두 개 있을 때 이 첫 번째 분포의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추정해야 맞을 것 같냐면 첫 번째 분포에서 뽑힌 친구들의 개수 분의 그러니까 첫 번째 분포에서 뽑힌 친구들의 개수 분의 그리고 첫 번째 분포에서 뽑힌 친구들의 y값이어야 뭔가 말이 될 것 같죠. 그럴듯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EM 알고리즘 이 과정에서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W1이라는 건 뭐죠? i번째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리고 현재 세타 t 값이 주어졌을 때 그 i번째 데이터가 첫 번째 분포에서 나왔을 확률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분포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다면 1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자기 개수 하나를 카운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고 만약에 내가 i번째 데이터가 첫 번째 데이터에서 나왔을 확률이 너무 낮아 라고 하면 0의 값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거의 기여를 안 하는 거예요. 하고 분자도 마찬가지로 요 yi라는 값에 만약에 분포 1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으면 1이 곱해져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1번 분포에서 나왔을 확률이 너무 낮아서 0에 가까우면 그 값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오 말이 된다. 나머지도 말이 된다. 파이 파이만 봐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를 보면 요 W1 값의 평균이잖아요. 봤을 때 W1이라는 건 1번 분포에서 나왔을 확률을 의미하는 건데 걔네들의 평균을 낸다는 건 1번 분포에 나왔을 전체 비율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직관적으로도 말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Q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먼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알아봤다. 다 필요 없고 그 그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분 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상 준비를 하고 준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 무리를 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좀 약간 마음이 심란했는데 지조 있게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방금 했던 게 이제
세 가지 절차를 밟았죠. 로어 바운드를 어떻게 만들 건지 하고 현재 세타에 대해서 가장 타이트한 로어 바운드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다음에 로어 바운드 다음 계산했을 때 그 로어 바운드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다음에 어떻게 결정할 건지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이제 잘 정리해준 그림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타 제로를 설정한다. 그래서 여기를 세타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된 세타 제로에 대해서 가장 타이트한 엘보를 계산한다. 그 말은 아까 QZ가 요거라고 했죠? 조건분포에서 요 세타 T에서의 조건분포 값인 건데 이걸 계산한다. 그 다음에 그 계산했다는 과정 자체는 요걸 계산하는 것과 동치거든요. 그래서 요 세타 제로에 대해서 요 엘보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 고정된 QZ라는 거는 요 엘보를 의미하는 건데요. 요 엘보를 최대화하는 그 다음 세타 1을 계산한다. 그래서 얘를 최대화하는 이 친구를 세타 1으로 계산하고 이 세타 1을 계산하는 세타를 계산하는 과정 자체는 요 방금 했던 것처럼 요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요 공식은 요거였죠. complete log likelihood의 expectation을 최대화하는 세타 값들을 이제 MLE 구하듯이 구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EM 알고리즘을 원래 아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노테이션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노테이션이 좀 다른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설명하는 사람마다 노테이션이 정말 달라요. 설명하는 방향성도 다르고 방금 전에 제가 뭐 이제 QZ를 뭐 이거 조건부로 설정한다라는 걸 뭐 상수를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걸 이제 KL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가장 타이트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설명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좀 찾아보시면서 그래도 이제 결과는 똑같으니까 좀 학습을 해보시면 탐구 의지가 생겨서 학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EM 알고리즘 이 저희 경우는 이렇게 분포가 두 개 섞인 믹스처 모델이었죠.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 대해서 이제 EM 알고리즘의 단계를 정리를 한 건데요. 첫 번째 이 스텝에서는 아까 W1I 이제 W2I 2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W1I, W0I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 값을 각각 계산을 합니다.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번째 데이터 값이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7.47 계속 써먹는데 이 값이 주어지고 현재 세타 값 첫 번째는 세타 제로가 되겠죠.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예를 들어서 세타 뭐 t를 우리가 뭐 5분의 1로 정했다. 뭐 뮤1을 뭐 9로 정했다. 얘를 뭐 20으로 정했다. 이런 식으로 초기값 현재 데이터 값과 세타의 현재 값들이 주어졌을 때 여기는 뭘 의미하냐면 J는 0이나 1의 값을 가지거든요. 0의 값을 갖는다는 거는 i번째 데이터가 두 번째 분포에서 나왔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고 J가 1인 거는 i번째 데이터가 첫 번째 분포에서 나왔다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i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현재 모수랑 그 i번째 데이터 값이 다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가 첫 번째 분포에서 나왔을 확률 그걸 첫 번째로 계산하고 두 번째로는 또 다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가 두 번째 분포에서 나왔을 확률을 각각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총 n개 있으면 이 n개만큼의 w 값들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m 스텝에서는 저희가 방금 아까 앞에서 구했던 요 컨디셔널 아니죠. 그 complete log likelihood의 expectation을 최대화하는 요 모수 공식이었잖아요. 모수값 공식들. 그 값에 요 yi라는 데이터와 요 방금 이 스텝에서 구한 w 값들을 대입해서 그 다음 세타 값들을 결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t 플러스 1 시점에서 세타 값들을 결정하고 그걸 다시 여기에 넣어서 또 이걸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죠. 분포 1에서 나왔을 확률, 분포 2에서 나왔을 확률을 계속 세타를 업데이트 해주면서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수렴하면 멈춘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걸 이제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 저희가 세 개의 데이터를 이제 관측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세 개의 데이터를 보고 나서 얘네가
이런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서 나온 것 같아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해본다면 저희가 처음에 초기 값으로 설정해야 되는 모수는 5개였죠. 파이, 뮤1, 뮤2, 시그마1 제곱, 시그마2 제곱을 이제 세타 0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세타 0을 설정한다는 건 이제 파이 0 뭐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y1 값은 저희가 관측한 대로 3의 값을 가지겠죠. 이 3이라는 값과 현재 저희가 초기 값으로 설정한 세타 값들이 주어졌을 때 그 i번째 데이터가 첫 번째 분포에서 나왔을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분의 2라는 확률이 나왔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러면 또 다 주어졌을 때 Z1이 0이라는 건 분포 2에서 나왔다는 거니까 분포 2에서 나왔을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각 데이터에 대한 W1 값과 W0 값을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묶어놓은 이유는 둘이 더해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기반으로 해서 m스텝의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스텝에서의 세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넣어서 다시 계산하고 다시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W1이라는 거, 이 P, 뭐 Z, 뭐 예를 들어서 I는 1, I, zeta t 이거잖아요. 요게 이걸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냐 그 방법이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사실은 끝난 거잖아요. 이것만 구할 줄 알면 이건 이제 조건부 분포의 성질, 조건부 확률의 성질에 의해서 쭉쭉 이어나가시면 되는데 뭐 다 설명할 생각은 없고 요게 이제 이렇게 쓰이는 거니까 요 모수 부분은 그냥 모수가 그렇게 설정이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확률 변수 부분만 계속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조건부 분포의 성질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쪼개지고 요 분자 부분은 그대로 오고 분모 부분은 전확률 정리에 의해서 z가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z가 1이면서 y인 거랑 0이면서 y인 거랑 정확히 더해지는 걸로 쪼개지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값이 같고 그 다음 이제 요 부분이 있는데 요 하늘색 박스 친 부분만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보시면은 요거잖아요. 요 하늘색 부분 가져와 보면은 또 조건부 분포의 성질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쪼개집니다. 그렇죠? 얘를 이제 분모에 보내면 이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쪼개지는데 앞에 텀을 보시면 yi 기분 zi는 1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여기 정리한 거 있죠? yi 기분 z는 1은 저희가 첫 번째 분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분포 말고 관련 없는 애들은 다 버려도 됩니다. 이제 버려주시고 그 다음에 z는 1. 이 친구는 이 z가 여기 있죠? 베르노이 파이를 따르는 확률 매수니까 파이 말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적어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났죠. 이 분포는 이 위에서 써놨다시피 정규 분포고 평균을 mu1t, 분산을 시그마 1의 제곱 t로 가지는 그런 정규 분포이고요. 요거는 뭐죠? 파이 값이 파이 t로 주어졌을 때 zi가 1일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파이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근데 그 파이를 파이 t라고 설정해 놨으니까 파이 t 요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하고 요 값에 요 y 지점은 y1을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i번째 데이터 값이.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이해할 필요 없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적은 거고요. 아무튼 요 스텝에서 우리는 이 스텝에서 저 W식도 확실하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저 W 값을 확실하게 계산한다면 M 스텝에서의 값도 확실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EM 알고리즘은 잠재 변수가 있는 통계 모델의 MLE를 구해주는 방법인데요.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로어 바운드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MLE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Q를 업데이트함으로써 타이트한 로어 바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타이트한 로어 바운드에서 그걸 최대화하는 세타를 구함으로써 세타를 업데이트해주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장점으로는 모노토니시티라고 써놨는데 그 다음 스텝에서 결정된 세타 값들이 항상 그 전 시점에 그러니까 현재 시점의 세타 값보다 더 라이클리드에서 큰 값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능은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론상 점점 성능이 좋아진다. 이 증명은 이제 호그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짧고. 그 다음에 또 장점으로 보통의 경우 잘 작동한다 라는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 단점은 초기값이 민감하고 수렴이 느릴 수 있다 라고 써놨는데 이 수렴이 느릴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그런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면 내가 스텝을 얼만큼 갈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러닝 레이트 이런 걸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이미 정해져 있는 정형화된 폼이 있으니까 수렴이 느릴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하고 초기값에 민감하다라는 건 이 밑에랑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가 방금 전에 본 예시만 하더라도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5차원 이제 정의역을 5차원으로 가지는 어떤 함수일 거 아니에요. 모수가 5개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복잡한 함수에 있어서 로컬 맥시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능이 점점 좋아진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그냥 이제 크거나 같다니까 그 라이클리후드가 더 이상 스트릭틀리하게 커지진 않고 계속 그냥 유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로컬 맥시멈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초기값을 여러 개로 해서 다양하게 돌림으로써 가장 여러 개 돌린 다음에 가장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친구로 MLE를 삼으면 된다라는 해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은 알겠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제 진짜 마음 편히 수시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간단하게 해서 끝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앞서서 GMM,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 쓰임을 두 가지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분류인데요. 분류는 이제 분류 중에서도 레이블이 안 되어 있는 분류를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죠? 요 점들? 점들에 색깔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색깔이 없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기 좀 값들이 몰려 있고 여기 좀 값들이 몰려 있고 여기 좀 값들이 몰려 있으니까 뭔가 세 개로 얘네를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사용해서 모델을 피팅을 하면 각 요 친구 요 빨간 친구를 예시로 들자면 얘가 셋 중에 어느 분포에 나왔는지 저희만의 기준을 세워서 세 개의 어떤 클래스로 저희가 분류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블이 안 된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아노말리 디텍션인데요. 이제 이상치 탐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되는데 요 P1이라는 값은 요 2차원 데이터에서 봤을 때 되게 이상치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고 여기도 적지만 모여 있는데 이제 혼자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혼자 좀 외롭게 있네? 너 이상치? 이게 아니라 언제 이상치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저희가 기준을 이제 수치적으로 설정을 할 때 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희가 뭐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뭐 했다고 했을 때 바닥을 2차원인 것처럼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모달이 3개인 어떤 믹스처 모델을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이 P1에서의 density 그 함수 값은 되게 낮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준을 세워서 그거보다 낮으면 이상치다 해서 이상치니까 좀 탐지할 필요성이 있다던가 뭐 좀 면밀히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제거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둘 중에서 첫 번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제가 정해서 했는데요. 태스크는 와인 분류입니다. 와인 분류. 와인 분류고 이 와인의 등급에 따라서
1, 2, 3단계로 나눠져 있는 와인 데이터셋을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1, 2, 3의 값을 가지는 클래스가 저희가 약간 타겟으로 하는 정보가 될 거고요. 그리고 독립변수는 그 옆에 숫자로 적어놓은 것처럼 총 13개가 있습니다. 다 이제 연속형 변수여서 이제 약간 이런 분류 뭔가 알고리즘을 그런 테스트를 하는데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속형 변수인 요 독립 변수들을 13개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셋이. 그리고 저는 이 독립 변수 값들을 이용해서 GMM 모델을 구축해서 이 친구들을 원래 이제 저희는 이제 클래스가 3개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모달을 이렇게 3개로 해서 한번 분류하는 작업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 값들은 각각 이 써놨는데 화학 성분의 약간 수치화된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이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데이터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필요한 패키지들 다운받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X와 Y를 이렇게 출력을 해봤는데, X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가로로 13개의 피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총 178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X라는 값은 여기 13개 하고, Y에는 요 Y의 등급 1, 2, 3등급으로 해서 1, 2, 3의 값을 가지는 친구들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준비 과정을 한번 거쳤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딱 그 시각화해서 나타내고 싶은데 이게 피처가 13차원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이제 대충 써놨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2차원으로 줄였다. 좌표평면에 딱 찍어서 나타내고 싶어서 2차원으로 줄였다. 어떻게 줄였는지는 PCA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줄였는데,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0번부터 177까지 총 178개의 데이터가 요 앞에 있었잖아요. 이 앞에 데이터는 다 그냥 원래는 축이 13개인 공간의 한 점으로 설명이 됐었는데, PCA라는 방법을 거쳤더니 이 차원이 축소가 돼서 2개의 컴포넌트만으로도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차원을 줄였을 때 전의 정보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방법으로 축소하는 방법이 PCA니까 이제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려봤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축 2개로 줄였으니까 이제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축 2개의 값에 의해서 각 데이터들을 이제 좌표평면에 찍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정답지가 있잖아요. 클래스가 1인지 2인지 4인지 정답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색깔도 이렇게 나타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한 색깔끼리 뭉쳐져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저희가 차원을 많이 줄였는데도, 이렇게 2차원으로 줄였는데도 이렇게 뭉쳐 있다는 게 저는 이제 처음 해봐서 제 입장에서 좀 신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거 이제 정답지 이렇게 알고 끝하면 안 되니까 이거 이제 색깔을 다시 지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다시 지워서 이 친구들 보면은 저희가 만약에 이제 왼쪽 저 색깔이 있는 걸 모른다고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세 개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뭐 여기 좀 뭉쳐 있는 것 같고 여기 좀 뭉쳐 있는 것 같고 이제 여기도 좀 뭉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이별량 정기분포가 섞여 있는 그런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 개로 결정을 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 파이썬으로 했는데요. 파이썬 패키지 이용해서 모델을 딸깍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믹스처 모델 만들면 저희가 아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가 뭐 얘랑 얘 섞인 거다라고 한다면 뮤1, 뮤2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세 개의 가우시안이 섞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 평균 벡터가 이렇게 세 개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디로 얘가 찍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2.2, 0.8이잖아요.
그래서 2.2, 0.8 뭐 요쯤 이걸 첫 번째 이제 가우시안의 중심으로 얘가 학습을 해서 찾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1.24 그러면 뭐 요쯤 되겠죠? 여기를 두 번째 가우시안의 중심으로 찾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0.22 그리고 마이너스 1.74 이렇게 이쪽을 세 번째 가우시안의 중심으로 찾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가우시안을 찾았으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우시안이 이제 구축이 되었겠죠? 그리고 요 패키지가 담고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각 데이터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요 가우시안 모델에 의해서. 그래서 찍은 왼쪽이 저희가 만들어낸 답안이에요. 중심은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놨고 그 덴시티를 이제 알아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잘 정해서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분류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저희가 원래 이제 PCA해서 만들었던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정답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좀 껴있죠. 완벽하게 약간 분류가 될 수 있는 형태가 애초에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다르고 여기도 지금 다르죠. 그리고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너무 깊게 이 빨간색 영역에 침입해 있는 파란색 친구들은 다 빨간색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가 애매한 부분, 이 경계가 애매한 부분은 둘 중 하나로 선택이 됐는데요. 제가 클래시피케이션 말고 약간 이상치 탐지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 GMM 모델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약간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멀리 동떨어져 있는 친구들. 이제 이런 친구들 때문에 원래 요거까지 원래 파란색인데 너가 약간 좀 정윤표를 열로 끌고 가서 이거 빨간색한테 그죠? 빨간색한테 이렇게 다시 뺏긴 거 아니야? 약간 요런 좀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나? 너는 그러면 좀 이상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가 얘를 이제 빨간색한테 뺏기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이 워낙 좋은 데이터셋이어서 그런지 분류가 아주 잘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여기 보시면은 각 정규분포의 평균 벡터들 나타낸 거고 각 정규분포의 공분산 행렬들 계산된 학습된 행렬들 이런 식으로 또 표시를 할 수 있고 또 각 정규분포가 얼마의 비율로 섞였는지 이런 것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애들 덴시티 좀 낮은데 이상치 약간 이런 걸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